단 한 줄의 전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략 지도가 흔들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실 브리핑룸. 미국과 동맹국 장성들이 숨을 삼킨 채 한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해양 전략 동맹 제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최강 미군의 작전 매뉴얼마저 흔드는 제안이 날아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제안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판을 설계한 걸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였을까요? 그리고 이 제안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바꿔놓았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전략 분석가 마이클 로웰입니다. 15년 넘게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정책을 연구해왔죠. 솔직히 말해 한국은 제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값싼 조립국 미국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작은 나라.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의심하게 된 건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 해군 전략 분석국에서 아시아 방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죠. 2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고 야망도 컸습니다. 한국과의 첫 협업은 의료 지원용 장비 개발이었는데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테스트 중 장비 결함으로 미군 한 명이 큰 부상을 입었죠. 그때 느꼈던 분노와 실망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엔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 그 후로 제 보고서마다 한국은 항상 부정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품질 불안정, 위기 대응 능력 부족, 자립 불가. 그 표현들은 제 스스로도 믿어 의심치 않는 진실이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은 늘 종속된 동맹 정도로만 평가받았습니다. 일본처럼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독자적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국방부 전략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 여정은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출장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스코틀랜드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활주로에 서 있던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착륙을 기다리던 순간 검은 외투를 입은 낯선 사람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동양계 협상단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꽉 쥔 손끝, 결의가 선명히 드러난 눈빛.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여기에 있는 거지? 유럽과 일본도 자리 잡은 협상 테이블에 한국까지 뛰어든 이유가 뭘까? 제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세 폭탄 맞기 전에 막판 협상하려나 보지.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냈잖아. 한국도 곧 무릎 꿇을 걸. 솔직히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협상력도 부족하다는 게 제 선입견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또 감정적인 접근이군. 협상에서 승리할 수 없으니 무리수를 두는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제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브리핑 도중 한국 협상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협상은 드뭅니다. 진심? 한국이 진심이라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길함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이미 미국의 관세 전략판을 바꿀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으니까요.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묘하게 계산된 기운이 느껴졌죠. 오히려 미국 대표단인 우리 쪽이 더 불안정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서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이라는 문장을 보게 될 줄은요.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고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돈으로 상황을 봉합했고 유럽은 말뿐인 약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돈도 말도 아닌 제3의 제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관세 회피가 아니라 미국의 해양 전략 자체를 새로 짜는 설계도였습니다. 당시엔 그게 얼마나 큰 판을 뒤집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세계의 질서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대표단이 내민 제안서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코웃음 쳤습니다. 미국의 해양 전략의 공동 투자, LNG 수송선과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공동 건조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배 몇 척 건조한다고 판이 바뀌나? 미국은 돈이 필요한 거지 배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첫 테스트에서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제시한 대체 센서, 대체 함정 설계안은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정밀도, 실시간 반응 속도, AI 진단 정확도 어느 하나 한국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빠지면 진단 정확도 30% 하락. 의료, 방산, 물류까지 파급 효과가 이어졌고 이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언론은 연일 한국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한국 없인 수술도 못한다. 세계 시장 흔드는 조용한 기술 강국. 저는 그제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관세 회피 차원의 협상이 아니란 걸 직감했죠. 하지만 제 상사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괜찮아. 미국이 대체 공급망 만들면 끝이야.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체 공급망 구축 시뮬레이션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중국산 부품은 품질이 떨어졌고 일본은 생산 속도가 문제였죠. 유럽은 말만 요란했습니다. 결국 백악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인 대응 불가. 계속 무시하다가 치명적 리스크 맞는 거 아냐? 그 무렵 저는 한국이 제시한 제안서 속 작은 각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MASGA 프로젝트. 해양 전략 성장 동맹이라는 이름이었죠. LNG 수송선, 전술 드론 플랫폼, 미사일 방어 함정까지 포함한 설계.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니라 미국 해양 패권의 재구성안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저도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구나. 미국은 돈만 원했지만 한국은 구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곧 협상력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일본은 돈을 냈고 유럽은 말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배를 준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배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언급하다니. 그것도 필요하다는 표현과 함께 제 오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활주로에서 처음 본 그들의 눈빛이 떠올랐죠. 절박함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간 건 불과 하루 뒤였습니다. 한국은 배를 준다. 이 짧은 문장은 곧바로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일본은 충격에 빠졌고 유럽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경제자문회의, 상원 군사위원회, 국무부 외교전략실 모든 부서에서 한국의 이름이 동시에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레토릭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던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유럽에서 LNG 수송선 공급 지연으로 대규모 전력 차질 사태가 터진 겁니다. 병원 전력망이 무너지고 군사보급선까지 지연되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 공백 시나리오.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제외 시 전 세계 해상 물류 차질 42%,
방산 체계 마비 28%. 처음엔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 AI 어느 하나 미국이나 유럽이 즉시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관세 협상이 아니었다. 국가 생존을 건 공급망 전쟁이었다는 걸요.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대체센터 설립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체는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실행력도 없었죠. 언론은 이를 종이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배를 건조했고 조용히 설계도를 수정했으며 조용히 미국 내부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힘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회의에서 남긴 말이 증거였죠. 일본은 우리 요구에 반응했다. 유럽은 말로만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준비했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전략의 축이 한국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내부 언론도 변했습니다. CNN은 한국 조용한 설계자라는 타이틀로 특집을 내보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다. 이제는 테이블을 설계하는 국가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활주로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 감정적이고 조급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준비가 미국과 세계의 판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점점 그 흐름에 휘말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라. 눈으로 보고 와라.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 전략을 흔들 정도로 중요한가?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선 아무도 답을 내릴 수 없었죠. 워싱턴을 떠난 비행기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활주로에서 처음 봤던 한국 협상단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그러나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던 그 표정. 혹시 그때 이미 모든 걸 설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충격은 시작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엔 줄이 거의 없었고 제 여권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단 몇 초 만에 스캔됐습니다. 짐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죠. 미국 공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빠른 거지? 머릿속에서 첫 번째 의문이 터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마다 화려한 LED 조명이 흐르고 고속도로는 정돈된 채로 번쩍였습니다. 차량 소음조차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죠. 택시를 탔을 때 운전기사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미군이신가요? 출장 오셨나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대화를 할 줄 몰랐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방 안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워싱턴에서 5분 걸리던 파일 전송이 단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속도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죠. 한국은 이미 모든 게 연결된 국가였습니다. 다음 날 첫 일정은 한국 군사기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미국식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솔직히 비웃었죠. 규칙도 안 지키는 군대? 하지만 훈련장을 본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한반도 전체 지형이 실시간으로 재현되고 민간 교통망과 기상 데이터까지 전장 시뮬레이션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린 표준 나토 매뉴얼을 쓰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전술은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산악 지형을 활용한 기습, 민간인 대피 동선까지 계산된 전술, 심지어 날씨까지 무기로 바꿔버리는 전략. 저는 3번의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완패했습니다. 미국식 교리는 한반도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하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를 우습게 봤던 건 우리였구나. 다음 날 새벽 저는 한빛 바이오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전날 한국군의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느낀 충격이 채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군사 영역에서 놀랐다면 의료기술 분야에서는 더 깊은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 유리병 너머로 끝없이 이어진 실험실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무표정하게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손끝에선 매초 수십 번의 테스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용 센서를 물에 담갔다 꺼내고 진동을 주고 고온저온을 오가며 내구성을 확인하는 장면은 거의 고행에 가까웠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지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악수를 건네며 말했죠. 저희가 파는 건 부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미국에서 수없이 들어온 혁신이나 효율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었으니까요. 김지우는 저를 안내하며 생산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센서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1만 번의 내구성 테스트, 수백 시간의 실시간 반응 실험, 그리고 의사와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는 임상 시뮬레이션까지.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 제 안에 자리 잡았던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한국의료기기와의 협업에서 사고가 났던 그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한국불량이라는 낙인을 찍었죠. 하지만 김지우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사고는 한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 관리 부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실험실 한편에서 3D 프린팅으로 제작 중인 초소형 인공 혈관을 보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집념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문장이 하나 스쳐갔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만들지 않는다. 생명을 설계한다. 연구소 밖으로 나오자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느꼈던 단순한 놀라움이 이제는 존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곧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뒤처진다. 한빛바이오의 연구소를 떠난 지 사흘 후 저는 다시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차를 넘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죠. 미국 정부는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설계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결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감정적인 나라로만 봤으니까요. 결정적 회의는 용산의 한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빛바이오와 메디옵틱스 그리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테이블 위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동 품질 연구 협정안. 한국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미국과 품질 철학 자체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하지 않되 품질 기준과 연구 프로세스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의 노하우를 미국 시스템 안에 녹여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측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 라는 불만, 기술 이전 없는 협력은 의미가 없다는 불신이 쏟아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도 한동안 침묵했죠. 하지만 눈앞에 놓인 자료를 보며 차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 기록, 생존율 그래프, 그리고 환자 안전 보고서까지. 모든 지표가 한국의 방식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후반부 김지후 수석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부품을 팔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그 철학을 공유할 수 없다면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왔던가? 돈인가 생명인가?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미국 대표로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공유합시다. 순간 방 안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미묘한 안도와 미소가 번졌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서울 한강변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스코틀랜드 공항에서 처음 한국 대표단을 봤을 때 가졌던 편견과 의심. 그 모든 게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남았습니다. 한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설계하는 나라였죠. 공동품질 연구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변화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한국식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메디옵틱스 공장에 도입되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진단 정확도의 비약적 향상이었습니다. 초기 데이터에서 15% 남짓 오르던 정확도는 불과 석 달 만에 32%까지 상승했죠. 미국 병원에서 긴급 수술 환자의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언론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료 혁신, 한국 기술이 이끌다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서류보다 실험을 먼저 올렸고 문제가 생기면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메디옵틱스의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이 낯선 방식에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식 기준으로는 최소 1년 걸릴 검증 절차가 반년도 안 되어 끝났고 그 사이 환자 수십 명의 생명이 구조됐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병원 현장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엔 장비 오류나 판독 지연으로 매일같이 항해 전화가 걸려왔는데 협력 이후 이런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의료진들이 먼저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이제 환자에게 더 빨리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협정 당시만 해도 왜 한국과 이런 방식으로 손잡냐는 회의론이 컸지만 결과가 나오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죠. 백악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 혁신이다. 한국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한국의 품질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지만 점차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의료 표준을 공동 설계하면 그 기준이 곧 세계 표준이 된다는 사실 말이죠. 실제로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한국식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처음엔 단순히 협상가로 왔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미 협력의 모델을 의료에서 에너지, 방산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었죠. 그날 밤 서울의 연구소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 야경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푸른 빛이 흐르는 한강과 빼곡히 들어선 빌딩 숲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발전한 도시가 아니었다. 전략을 설계하는 도시였다.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공동연구소 개소식 날, 건물 앞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졌죠. 저는 단상에 오르며 손에 꼭 쥔 연설문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1년 전 한국을 향해 품었던 불신과 편견이 떠올랐습니다. 값싼 조립국이라던 제 과거의 말들이 부끄럽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의 중심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청중의 표정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놀람과 환영, 그리고 묵직한 공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고. 미래의 표준을 만드는 선언이라는 것을요. 연설이 끝난 뒤 연구소 내부를 돌아봤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병 너머로
한국과 미국 연구원들이 섞여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철학은 마음을 잇는다. 한빛바이오 연구원 김지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도 조용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물 흐르듯 지나가고 강물 위로는 반짝이는 불빛이 잔잔히 일렁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동맹으로 부르는 건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파트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마지막으로 노트 한 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코리어, 오버레이티드. 과거에 제가 썼던 문장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파워드 바이 코리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